오늘은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명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일단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명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조명이,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전광으로 지금 보이고 있을 때, 혹은, 자, 뒤로 얘를 슬슬 넘겨 보겠습니다. 쟤를 조명을 슬슬 뒤로 옮겼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이미 이제 조명은 역광이 되기 시작하죠. 역광이 되기 시작하고, 자, 물론 중간에 수많은 값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광 혹은 아예 반대로 이렇게 갔을 때, 이에 대한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지금 저는 사실 조명을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옮길 수 있는 스탠드를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조명을 한번 바로바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아예 밑에서 이렇게 비추게 될 때, 아주 이렇게 비추게 될 때, 네, 이렇게 비추게 되는 상황들, 네, 아주 수많은 상황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명을, 네, 보여드리기 편한 조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상황에서 우리가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도 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는 내장형 스트로보를 사용하는 거예요. 스트로보라 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순간 반짝거리는 조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그 순간 반짝거리는 스트로보 혹은 그 스트로보가 아주 대형의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카메라에 내장된 형태로 가든지 혹은 카메라에 내장되진 않지만 카메라에 부착된 형태로 가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사실 빛에 대한 이해는 매우 똑같고요. 만약에 조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어디 실내에서 이미 장착되어 있는 지금 천장에 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들을 사용할 때 혹은 태양광에서 촬영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정한 빛의 상황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브제를 옮기든지 혹은 그 각도에서 오브제를 촬영하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사실은 이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조명에 따라, 조명의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단은, 아주 지금, 오브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저희 뭐 집에서 고추를 좀 키우고 있어요. 고추를 키우고 있어서 고추 잎 중에 시든 잎을 하나, 그냥 띄워왔어요. 시든 잎을 하나 띄워왔는데, 요 시든 잎을, 이파리를 사용하는 거, 이파리는 오브제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파리는, 이렇게 조명을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금방 파악이 되듯이 빛이 어느 정도는 투과하고 있는 류의 조명입니다. 조명이고 앞에서 전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에 있는 디테일보다는 훨씬 더 색깔이나 혹은 그 놓여 있는 위치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림자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놓여지는 위치 혹은 그 그림자가 생기는 형상 때문에 나오는 그 오브제가 갖고 있는 무게감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일 만한 오브제이고요. 만약에 얘를 조명을 조금 더 역광으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역광으로 이렇게 가져갔더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요. 이파리가 갖고 있는 그 잎에 이걸 뭐라 그러죠? 잎에 이렇게 나 있는 그 물이나 영양분들이 타고 가는 그런 잎의 줄기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재질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조명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만 먼저 드리면 조금 더 역광으로 갔을 때 더 많이 보입니다. 조명이 전광 앞에서 내가
내가 위치하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앞에서 조명을 때리고 있는 경우에는요, 이 오브제가 갖고 있는 색깔이나 그림자의 형상, 무게감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질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요렇게 지금 역광으로 가져갔을 때에는요, 역광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마찬가지예요. 역광으로 가면 갈수록요, 지금 사실 그림자 때문에 보여지는 많은 색깔에 대한 정보, 채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상태. 당연히 오브제가 이 빛을 등지고 있을 경우, 다시 말해서 역광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요, 당연히 빛을 등져서 오브제 자체가 갖고 있는 섀도우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색깔에 대한 것들은 확 줄어들겠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사물이 갖고 있는 재질적인 특성들,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조금 다른 오브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줄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줄을 가지고 오고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초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초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잡은 상태로 이 사물을 보시면요, 자, 지금 역광으로 비쳤더니 밑에 있는, 지금 사물의 밑에 요런 부분에 등장하는, 저희 손가락도 심지어 잘 안 보일 텐데 이 섀도우 안에 있는 정보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빛을 정광으로 가지고 온다면, 지금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반면, 사실 다시 역광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다시 역광으로 가져갔을 때 지금 여기 이 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보송보송한 털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간단한 지점에서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빛이 역광이 되면 될수록 재질감이 더 뛰어나고 앞쪽으로 오면 올수록 색 정보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까지가 일단 아주 기본적인, 그런 뭐랄까,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조명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조명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특징, 조명의 각도나 어떤 각도에서 좀 조명을 비추는지, 그 조명이 다른 각도에서 비칠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주 대략적인 내용을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사실 이런 형태의 외장 조명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사실 이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그 학교에서 저희가 이 조명을 빌릴 수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대, 최대한 3, 4대 정도까지는 갖추고 있는 걸로 사실 알고 있어서 이 조명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은 그 헨셀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브랜드든지 이 조명은요, 아주 단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아마 이걸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기계를 보시면 추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얘들을 사용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지점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도 저한테 또 다시 물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면 수업 시에 또 다시 물으시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명에 이런 식의 구멍이 있습니다. 얘는요, 조명 다리에다가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얹게 되시면은 사실 이렇게 조일 수 있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얘를 요 부분에, 지금 여기 요 쇠로 된 부분에 조일 수 있는 지점들을 한번 거치셔서 다 조이게 되시면요, 얘는 지금 다리에 결속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풀으시면은 아마 조명을 이렇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십니다. 그리고 조명에
이 조명이 사실은 무게가 상당해요. 무게 상당해서 여러분들 이 조명들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조명에 보면은 두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이 있는데 하나는 싱크로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선이고요. 보통은 한쪽은 이렇게 지금 오디오 잭처럼 생겼고요. 다른 한쪽은 카메라에 꽂을 수 있는 싱크로 터미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아마도 렌즈거든요. 요렇게 생긴 애가 지금 카메라에 꽂히게 되는 애들, 그리고 요렇게 생긴 오디오 잭처럼 생긴 애가 지금 조명에 제 조명에는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쪽에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선이 다소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이 싱크로를 서로 연결해 주는 제품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특히나 그 제품들이 요즘 중국에 나온 애들이 많아서, 중국에서 나온 애들이 많아서 가격도 사실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하나 갖추시면은, 만약에 조명을 많이 쓰신다면 갖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주 일반적인 범용 형태의 지금 전원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원 케이블은 여기 꽂으시고, 반대쪽은 저희 220V 코드에 꽂으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얘를 꽂아 보겠습니다. 꽂게 되시면 이제 촬영을 할 준비는 돼 있는 상태가, 조명은 됐습니다. 조명은 됐고요. 여기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 저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켜기 전에 반드시 앞에 캡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캡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폰지가 장착되어 있어서 조명이 깨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요. 얘를 켜시게 되면은 발열이 상당해서 얘가 녹는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요. 반드시 이 캡은 빼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뺀 상태로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켜게 되면은 너무 밝다. 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노란 형태의 조명이 들어옵니다. 이 노란 형태의 조명, 우리가 모델링 조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델링 조명 무슨 뜻이냐면요, 특히나 이 겉에 있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델링 조명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금 속 안에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겉에 이렇게 원형처럼 생긴 전구는요, 우리 튜브라고 불러서요, 이 원형처럼 생긴 전구가요, 결국은 딱 터질 때 저희가 후레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희 리플렉터라고 부르는 아이인데요, 밥그릇처럼 생긴 아이를요, 아까 뚜껑이 달려져 있는 위치에 이렇게 결속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촬영할 준비가 대략적으로는 끝났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 물론 엄브렐라도 있고, 뭐 텐트의 형태로 리플렉터, 그러니까 한번 빛을 거르는 지점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나, 어쨌든 저는 아주 간단한 사용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를 해보면, 그 다음에는 싱크로 라인을 카메라에 연결하는 지점이 필요한데요. 싱크로 라인은요,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메라의 우측에 이런 캡들을 하나 여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터미널 라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위쪽에 외장 형태로 얘를 꼽는 아이를, 사실은 선이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이 아이를 쓰고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이프 컨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 아이가 전류가 카메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아날로그 카메라들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기가 좀 흘러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기적으로 사실은 카메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저는 얘를 컨버터를 약간 전원이 역전류가 흐르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긴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엔 카메라 옆에 있는 이 똑같이 생긴 구멍에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멍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네, 카메라 제품들 대부분이요 구멍이 맞는데 그냥 꽂으시면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 답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켜고 한번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요. 네, 요렇게 조명이 프레쉬가 터지게 됩니다. 있어서 네, 한 발짜리 네, 촬영하시게 되면 촬영할 때마다 네, 이렇게 조명이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 사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명의 각도에 대한 얘기는요 아주 조그만 버전으로 이전에 먼저 한번 이미 봤어요. 조명이 실제로 터지게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조명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의 빛이 제가 한 번 더 터트려 볼게요.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요 제가 얘를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순간적으로 지금 요 안에 있는 모델링 등이 꺼지게 되고 겉에 있는 튜브가 발광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모델링이 꺼지는 순간 튜브가 켜져서 아주 빠른 속도, 이 속도가요 스트로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는 스타일의 조명은요 대부분 3000분의 1초로 깜빡하게 돼요. 깜빡하게 돼서요 훨씬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늘 사용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네,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사실 얘를 조명을 켜게 되면 이 뒷면부, 후면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글씨가 정확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네, 셔터를 누를 때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되는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을 때 저는 항상 테스트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에 누르고 다시 조명이 켜지기 전에 전원을 끄게 되거든요. 사실은 얘를 이렇게 켠 상태로 바로 얘를 끄게 되면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조명이 꺼지게 되면 이 충전돼 있는 상태의 전기가 사실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과부하를 낳을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누르고 얘가 다시 켜지기 전에 저는 전원을 끕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켜는 거에 대한 켜고 끄는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전원 버튼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맨 왼쪽에 버튼을 보면요. 오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오디오 버튼은 뭐냐면요. 테스트 버튼, 네,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촬영을 한번 이렇게 하면요. 다시 발광됐을 때 삐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소리가 들리면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사실 이 스트로보 같은 경우는요. 이 큰 스트로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전력이 들어가고 있어 갖고요. 다시 충전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물론 여기 있는 컨트롤러를 보면요. 얘를 줄여주면 광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로 줄어들었을 때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찰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네, 이렇게 차게 되면요. 네, 광량이 줄어들 때 빛을 조금만 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죠. 하지만 얘를 최대치로 한번 올려 볼게요. 최대치로 올리게 되면요. 한번 촬영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충전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오디오 버튼은요.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요 확인을 시켜줘서 자 촬영자에게 다음 촬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버튼인데요. 어쩔 때는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혹은 이 소리가 나한테 네 나는 굉장히 느린 촬영을 하고 있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는 끄고 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켠 상태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 방금 설명드렸던 광량을 조절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6.0이 되면요, 저희가 노출에서 얘기하는 한 스탑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7쯤 되면은 3분의 1 스탑이 낮아진 거, 노출계의 눈금으로 한 눈금이 낮아진 거, 5.3이 되면 또 다른 3분의 1, 5.0이 되면 한 스탑이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F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촬영할 때 이런 어떤 그런 부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슬레이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타 다른 조명이 있다고 치면은요, 예를 들면은 외장용 스트로보가 한 대 더 있다고 치면요, 이 케이블을요, 두 개의 카메라에 동시에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터지게 되면요, 터지는 빛의 발광에서 자기가 동시에 갇히게 터지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 대의 조명을 사용할 때 한 대만 터져도 나머지가 동시에 같이 터지는 싱크를 갖게 되는 빛에 반응하는 아이에 해당하는 아이고요. 그러면 오른쪽 거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누른 채로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이미지를 같은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요, 스트로보를 터트려서 그 셔터 스피드 3000분의 1초로 촬영을 할 때, 이 초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드릴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그냥 3000분의 1초라고 얘기할게요.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3000분의 1초로 촬영했을 때 두 개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스트로보를 터졌을 때 훨씬 더 외곽선의 샤픈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스트로보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 나는 훨씬 더 쨍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조금 작은 버전이라도 스트로보 터지는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항상 유리하단 말씀까지 드리면 아주 기초적인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보여드릴 영상은요, 지금 틸트 쉬프트 렌즈, 캐논에서는 TS2 렌즈라고 부르고요. 역시 TS는 틸트와 쉬프트에 대한 얘기예요. 틸트 쉬프트 렌즈라고 부르고, 삼양에서는 그냥 TS 렌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부르는 렌즈입니다. 틸트와 쉬프트가 도대체 뭐냐? 저희가 일단은 대형 카메라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에는 그 틸트 쉬프트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거기에 기초에 해당하고 있는 지금 대형 카메라의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대형 카메라의 뒷면으로 보시면 뒷면 전체가 이렇게 요 사이에 필름을 넣고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어떤 판이 존재하고 있고요. 요 앞에 이제 상하 좌우가 바뀐 이미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괜찮게 보이려나 잘 모르겠어요. 초점을 조금. 그래도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맞춰보고 나니 이렇게 상하 좌우가 바뀌는 이미지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생긴 카메라인데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라이즈 앤 다운이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얘를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트시면요, 이렇게 좌우로 또 다른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틸트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기능도 존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도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무브먼트들이 존재합니다. 뒷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생길 수 있는 왜곡들, 지금 우리가 건물을 올려다보거나 혹은 내려다볼 때 생기는 그런 왜곡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곡이 없는 상태로 지금 올려다 볼 때도 건물이 사다리꼴로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건물이 서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능이라고 아주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TS 렌즈에서 저희는 디지털 버전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보전까지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 소형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뭐 캐논에서 나오는 지금 틸트 시프트 렌즈를 일단 먼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렌즈가요, 요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고 있고, 네, 혹은 지금 밑에 있는 무브먼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브먼트가 가능한 렌즈인데요. 이 렌즈를 우리가 어쩔 때 사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보이는 작은 박스 하나를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내려서 찍는 거,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이 틸트 시프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점이 맞았나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조리개를 조금 더 조이게 되면 되고, 다시 셔터는 좀 열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못 조이나 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조이게 되면 지금 제가 찍고자 하는 사진이 나오는데, 도대체 저 박스 저렇게 찍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제가 노멀한 상태로 촬영을 해보는 걸 먼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통 촬영을 한다고 치면요, 이런 각도에서 아마 요렇게 촬영이 될 거예요. 요런 결과물로 촬영이 되는데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아래에 요 떨어지는 요 각도가요, 이 우리가 위에서 사물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생기는 왜곡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우리가 건물 사진을 촬영할 때 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사진을 두 장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장은 지금 틸트 시프트가 안 잡혀 있는 상태, 제가 그냥 노멀한 24mm 렌즈로 촬영을 한 거고요. 또 다른 한 컷은요, 틸트 시프트로 촬영을 한 거예요. 지금 좌우, 지금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사다리꼴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TS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똑바로 서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게 뭘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정리된 상태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는 사실은 요런 상태의 지금 이미지를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사진의 카메라의 어떤 위치는요, 완벽하게 수평인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완벽하게 요 앞뒤의 모습이 완벽하게 이렇게 수평인 상태를 이루고, 여기도 이렇게 요 좌우도 수평인 상태를 맞춘 다음에 틸트 렌즈를 라이즈 다운을 시키게 되면은 요런 형태, 지금 왜곡이 거의 많이 빠져 있는 형태의 이미지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과정, 요 과정 때문에 저희가 TS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또 아주 간혹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건물의 포지션, 지금 이걸 건물로 생각한다면요, 건물의 포지션이 약간 요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초점을 일단 먼저 한번 맞춰볼게요. 조금만 가까이 끌어오면 저희가 왜곡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건물의 이쪽 면부터 요로 갈 때 상당히 얘가 좁아지는 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이렇게 좁아지는 지점들을 저희가, 네, 이렇게, 네, 당연히 이 박스가 비스듬히 있으니 좁아지겠죠. 좁아지겠지만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틸트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잡게 되면은,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얘가 거의 수평인 상태처럼 보이게 되는 지점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렌즈 때문에 생기는 요 렌즈와 사실은 아이 레벨, 우리가 보는 위치 때문에 생기는 요런 왜곡들을 잡는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저런 렌즈를 사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 나는 건물 찍을 일이 별로 없는데, 혹은 네, 뭐 내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렌즈를 구입할 필요 있을까? 제가 사실 이 렌즈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애 렌즈 중에 하나예요. 최애 렌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사실 요거를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갖고 이 왜곡을 잡는다는 거, 저희가 제가 이 렌즈를 쓰는 이유는요, 요 렌즈로 촬영을 할 때 만약에 이 문제들을 후보정으로 우리가 잡게 된다면 사실은 네,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인데, 제가 후보정으로 잡게 될 때 사실 이런 각도가 생겨서 이미지에 로스가 생겨서 때로는 원치 않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이미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틸트도 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스를 미연에 방지하고 촬영 때의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담기 위해 제가 얘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틸트 시프트를 잡아내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일반적인 렌즈에서 조리개를 보통보다 더 많이 조인 상태로 촬영을 해서 포토샵에서 잡아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잡아내야지 우리가 훨씬 더 명확한 이미지를, 혹은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점에서 제가 요 렌즈에 대한 소개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촬영이 됐을 때 후보정에서 건물 사진 같은 경우는 요것들을 세우는 지점에 대해서 내가 얘를 해야 될까 말까야 대한 고민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요 렌즈를 일단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후보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저희가 틸트 시프트를 잡는데 후보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개의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드래그해서 열어볼게요. 열었더니 지금 화면이 조금 정신없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수업 편집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어 갖고 조금 엉망진창이긴 해요. 그래도 대략 이해해 주시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열릴 거예요. 네,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밑에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격자 무늬를 같이 보면요, 세로열이 전부 다 실제 세로 격자와 딱 정확히 일치하는 굉장히 정돈된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요, 요렇게 지금 격자는 요렇게 가고 있는데 상당히 비껴가고 이 렌즈의 왜곡이 그대로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포토샵 러우 파일로 한번 열었고요. 러우 파일로 연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작업은 먼저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날아가고 있어서
빛을 밝은 영역을 조금 끌어내려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이트 밸런스는 회색 바닥을 기준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맞췄더니요. 사실은 저희 집 앞인데요. 집 앞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담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카메라 틸트 시프트를 잡는 이 왜곡을 잡는 부분은 이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툴이에요. 이 툴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일단 수평을 먼저 조금 맞춰 볼게요. 수평을 맞추고 나서 수평을 맞추고 나서 저는 지금 이 담을 기준으로 수평을 일단은 맞춰 놨거든요. 맞춰 놓은 다음에 건물이 현재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 얘를 반대쪽으로 조금씩 늘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까지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다 잡힌 상태죠.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조금 부족한가 봐요. 얘를 이렇게 아주 미세한 조정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끌어와 볼게요. 끌어왔더니 지금 거의 다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금 다시 크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다시 크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일단 크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 이미지 여기다 화이트 밸런스 일단 맞춰놓을게요. 이전 이미지에 비해서 두 개를 같은 화이트 밸런스로 맞춰볼까요? 이전 이미지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렌즈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로스가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요 지붕에 대한 부분이 잘리고 있죠. 물론 제가 지금 샘플로 그냥 촬영한 사진이어서요. 뭐 구도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닌데 어쨌든 데이터가 요만큼의 로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틸트 시프트 작업을 나중에 우리가 후반 작업에서 교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실제로 쓸 이미지보다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혹은 광각 렌즈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촬영하신 다음에 일부를 손해볼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손해냐면요 저희가 요 사진에서 요 정도의 지금 데이터 양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손해를 볼 것을 생각하시고 후반 작업으로 이렇게 잡으시면요. 훨씬 더 정돈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지금 프리미어랑 같이 좀 작업 중이어서 굉장히 컴퓨터가 느린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로 지금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요 다른 사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원본의 상태와 비교를 해본다고 치면은요 이 이미지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작업이 된 상태예요. 지금 원본 데이터에서요 지금 새로 생긴 381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치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물론 저희가 다른 색감 작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더 정돈된 상태의 이미지 얘를 좀 작게 한번 만들어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혹은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그냥 따로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두 개의 사진을 같이 보실 때 이렇게 사실 여유가 훨씬 있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정돈된 상태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물이나 혹은 이렇게 각이 진 뭔가 서 있는 형태의 이미지들을 작업할 때는요, 네, 조금 더 정돈된 형태를 위해서 이런 후반 작업을 하시는 거를 꼭. 네, 이번에는 필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필터. 과거에는 필터가 사실은 일단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카메라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앞에 요런 형태로 지금 필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카메라도 필터가 일단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필터를 뺄 수 있고요. 이 필터를 돌려서 빼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이냐고 하면은요. 이런 식의 모양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서 이런 필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꽂혀 있는 필터 같은 경우는요, 아마 많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할까, 그 UV 필터라고 하는 게 보통은 껴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UV 필터 뭐냐면요, UV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이 사진에 들어오는 잡광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필터인데요. 네.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엄청나게 잡광을 하나도 안 들어오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만들지는 못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후드라고 부르는 아이가 사실은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서 네, 이 카메라를 렌즈를 통해서 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후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UV 필터의 역할은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필터의 옆면이나 혹은 이렇게 앞면에 필터의 이름이 써 있는데요. UV 필터라고 써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냥 프로텍션 필터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마 필터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카메라를 살 때 조금 껴주는 아이템 같은 애들이에요. 껴주는 아이템 같은 애들이어서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우리가 네, 뭐 크게 필요하진 않으나 이 만약에 나중에 중고로 카메라를 되팔게 될 경우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특별한 필터 3개를 준비해 왔어요. 과거에 필름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던 시절에는요, 사실은 컬러가 있는 필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은 네, 칼라 필름으로 사용할 때는 노란색, 파란색 필터를 저희가 많이 썼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화이트 밸런스에서 얘기하는, 만약에 파란 조명에서 사용할 때 노란색을 인위적으로 더 넣어서 화이트 밸런스를 정색으로 만드는,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필름에서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필름은 크게 2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데일라이트, 그 태양광의 상태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필터 하나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네, 그 텅스텐 조명에서, 지금 노란 조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필름밖에 없어서요. 그 사이 값을 파란색이랑 노란색 필터로 사이 값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예를 들면은 그 흑백 필름을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정말 이렇게 강렬하게 빨간색이 하나 빛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보색의 초록색 필터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네, 흑백 필름이니까 더 시커멓게 보이게 만드는 거였겠죠.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하는 칼라 필터들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이 포토샵으로 후보정을 하고 카메라 안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가 대부분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디지털로 촬영할 때 칼라 필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대형 카메라는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색깔에 대한 후보정이
그 디지털로 이루어져서 필름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칼라 필터는요. 하지만 디지털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많이 쓰이는 필터 두 가지 하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좀 특별한 필터 하나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는 요 필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요 필터에 자세히 보시면요, 네,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금이 이렇게 가져 있는 상태의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요 크로스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스타 8이라고 얘기하는 크로스 필터예요. 지금 요거는 8개의 빛을 갈라지게 만드는 8단계로 갈라지게 만드는 필터이기 때문에 A 스타라고 쓰고 있고 뭐 4스타도 사실은 4스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갈래로 십자 모양으로 빛이 딱 갈라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필터를 실제로 사용한 예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조리개를 굉장히 열었을 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었을 때 촬영을 했더니요 빛이 아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퍼져 있죠. 사실 이 문제는요 조리개를 상당히 조이게 되면 뭐 10일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조리개가 조여지면서 조리개 안에 있는 날이 어떤 일정의 또 빛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빛 망울의 모양을 만들어 갖고요 이 빛 갈라짐을 조금씩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해줍니다. 해결을 해주는데 어쩔 때는 조리개를 연 상태로 빛 갈라짐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크로스 필터를 사용해서 빛을 갈라지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고요. 저는 사실 지금은 뭐 야경을 찍을 때는 사실은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리개를 조였을 때의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 야경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조인 상태로 그냥 촬영을 하곤 하는데요. 그 뭐 가끔 영상을 찍을 때 바다에 혹은 강물에 이렇게 빛이 반사돼 갖고 역광의 바다에 빛이 막 반사돼서 빛이 막 이렇게 빗망울이 지는 그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 사실은 간혹 쓰려고 요 그 A 스타 정확히 스타 8 이 크로스 필터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제 조금 중요한 필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필터 중에 하나인 어디 갔나? 네, PL 필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PL 서큘러 필터라고 이게 적혀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와이드 앵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와이드 앵글을 얘기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요. 이 필터의 두께가 슬림하게 나와 가지고요. 이 필터 때문에 필터가 요만큼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생기는 비네팅을 막기 위해서 요걸 얇게 만든 거라는 뜻이고요. 77mm는 이렇게 바디에 렌즈의 구경 요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름을 얘기해서 사이즈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PL이라고 하는 애인데요. PL 필터 한번 제가 그래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PL 필터를 잘 돌아. 조금 반사되는 물체를 한번 제가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상대 쪽에 꽃병을 한번 갖다 놔 볼까요? 꽃병을 갖다 놓고 꽃병의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꽃병에 굉장히 많은 리플렉션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리플렉션이 존재하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존재하는데 이 리플렉션이 여기 있기 전보다
요걸 통해서 봤을 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상쇄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카메라에 장착하고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터를 다시 한번 끼워 볼게요. 필터를 끼운 상태로 PL의 각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얘를요, 자, 요럴 때 하고요. 네, 요럴 때 하고 요때 하고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요 부분에 있는 리플렉션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요게 굉장히 리플렉션이 지금 난반사가 생기는 지점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는 네, 난반사가 없어지는 지점. 지금 여기에 있는 반사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반사가요. 자, 돌리면 돌릴수록 반사가 없어져 가지고요. 훨씬 더 카메라 본연의 색깔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 있죠. 훨씬 나오고 있고, 자, 다시 돌리게 되면 네, 지금 저는 이 빛의 상황을 지금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PL 필터의 각도만 변화시키고 있는데 난반사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필터, PL 필터는요, 난반사를 잡아서 지금 사물이 갖고 있는 반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많은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렌즈 앞에 거울을 한번 볼게요. 지금 네, 이렇게 했더니 렌즈가 지금 꽃병을 비추고 있는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렇게 난반사를 막아주는 지점들, 네, 이렇게 딱 하면은 아주 많이 난반사들이 없어지는 상태. 지금 반사가 생기는 지점들의 반사를요, 많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PL 필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어떨 때 되게 많이 이 PL 필터를 사용하냐면요. 다시 빼고 싶은데. 네. 저는요, 어쩔 때 이 PL 필터를 많이 사용하냐면요. 뭐 쇼윈도 안에 있는 오브제를 촬영을 하고 싶은데 쇼윈도의 반사 때문에 쇼윈도 안에 것이 안 보이고 쇼윈도를 찍고 있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치면은 그것을 지금 PL 필터가 난반사를 막아서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쇼윈도 안에 있는 것이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혹은 어쩔 때도 많이 쓰면요, 우리가 이 공기 중에는 상당히 많은 지금 먼지들이 있어 갖고요, 그 먼지가 굉장히 많은 난반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난반사를 유발하는 것들을 지금 PL 필터가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PL 필터를 야외에서는 사용하기는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지금 네, 이 필터를 한번 색깔을 자세히 보세요. 깜깜해지죠. 그리고 다시 얘가 밝아집니다. 얘를요, 카메라에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장착을 하게 되면요, 네, 지금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가 됐죠. 어두워진 상태가 됐는데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게 되면 상당히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뭐냐면요, 우리 ND 필터라고 하는 필터인데요. 요 ND 필터가 하는 역할은요, 만약에 대낮에 우리가 느린 셔터 스피드를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제 사진을 바로 보여드릴 건데, 차가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했을 땐 320분의 1초 정도가 나오는 노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로만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이 ND 필터를 사용했더니 훨씬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두워져 갖고요, 아주 느린 셔터 스피드로 차가 지나가는 어떤 그런 궤적들을요, 뭐 아주 많이 담고 싶어요. 아주 많이 담아서요, 조금 사진을 멍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 사실은 이것들을 사용하고요. 또 어쩔 때는 바다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실제로 이건 제주도에서 프로젝트 했을 때 나온 사진들인데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바다 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바다의 파도가 너무나도 세게 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네, 이게 아주 차분한 바다의 이미지를 얻기가 상당히 힘든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ND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요, 셔터 스피드를 뭐 2시간, 한 4시간 정도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바다를 아주 차분한 상태로 만드는 그런 지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ND 필터를 사용한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